안녕하세요. 부동산 금강을 찾아 떠나는 부동산 여행 금강부동산 대표 성진수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얻은 최종적인 결론은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입니다. 그러면 이사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임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 장관은 집값 급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게 된 게 어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함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24번째 대책 내내 그 양도세 중과라든가 취득 등록세 중과, 그다음에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함으로써 40%밖에 대출을 안 해줌으로써 모든 집값 급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간주시키고 한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 시장을 옥죄고 투기 때문이다, 투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값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자기가 무한정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인하기 시작하면서, 또 비교를 한 게 빵으로 비교를 해서, 빵도 안 했더냐라고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았죠. 이게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이런 주거 문제를 빵으로 발언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는 이 어떤 아파트나 이런 주거 문제 때문에 일반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심지어는 이 주거 문제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지금 살인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빵에 발언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시장을 너무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하는 아주 코미디 같은 발상이죠. 그래서 결국 오죽했으면 이런 풍자 만화까지가 나올 정도겠어요. 이 빵집입니다. 빵집, 빵으로 만든 집. 김현미 장관님이 마련해준 집이야. 가자, 빵집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런 자질 없는 장관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어떤 국토부 장관이라는 것들이, 국토부 장관의 그 어떤 자질은 좀 그래도 시장을 알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전문성이 없는 그런 장관이 거의 부동산 시장 자체를 완전히 떡으로 만들어 놔 버렸죠. 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자질과 자격도 없는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문성이 있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다시 취임을 하면서 어떤 요번에 이제 이사대책을 내놨는데, 그 첫 번째 이사대책을 내놓은 배경 자체가 그동안에 어떤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것과 전혀 이제 상황과 판이 틀려져 버립니다. 그 전에는 무조건 어떤 투기 세력이다라고만 몰아붙였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이다.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다라고 시장을 인정을 했고, 부동산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초저금리다. 초저금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도 집값이나 어떤 자산 시장이 급등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초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구수 급증이다 라고 시장을 제대로 지금 인식을 하면서 어떤 이사대책이라는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간 도심 내 주택공급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심 내 대규모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추진됐습니다. 지금 이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뉴타운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어요. 신길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에 입주를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10년이 넘게 걸려서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추진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10년씩이나 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해관계 조정이 이제 장시간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서로 간의 어떤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도 장시간 소요가 됐고 더 컸던 거는 서울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이분 박원순발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 아무튼 최대의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하고 따랐던 분이지만 최대 성추행범으로 아주 오명을 써버린 우리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올스톱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런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뭐 전부 올스톱 시켜버렸습니다. 뭐 서민 보호나 이런 목적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주택의 수는 없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살만한 집이 없다는 겁니다. 살만한 집. 주택 공급량은 많지만 워낙 노후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살만한 집이 없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대표적으로 김현미 장관하고 박원순 씨가 그런 것에 어떤 불을 질러 가지고 공급량을 너무 축소시킨 것이 지금 와서 이제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역세권, 비정비지역인 역세권들의 문제점은 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소형 건물이 혼재하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있는 건물 등 소유자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내몰리는 그런 우려가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2호선 신촌역이에요. 신촌역인데 이게 지금 이 빨간색들이 상업지역인데 이 어떤 지적 도상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 어떤 도로가에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좀 크고 괜찮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할 때 이 뒤에 있는 건물은 재개발을 하고자 해요. 근데 앞에 있는 건물은 어떨까요? 앞에 있는 건물은 굳이 재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들은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있는 세입자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막 쫓겨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럼으로써 지금 좀 안타까운 사진이지만 이 용산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용산 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입자였어요. 상가 세입자 분들이 이렇게 옥상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 특공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염병에 불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공업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업지역 여기가 지금 이제 이쪽도 지금 일부 이제 서울에 있는 중공업지역 이제 지적도를 좀 캡처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형 소형 공장주들의 어떤 갈등이 많아요.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대형 공장입니다. 근데 이 뒤는 소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재개발 찬성을 하는 거죠. 찬성을 하는데 지금 대형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대를 합니다. 여기 반대를 하고 더 큰 문제는 잘 되는 공장이 있어요. 잘 되는 공장이 있고 쇠퇴한 공장이 있습니다. 쇠퇴한 공장은 장사를 못 하니까 난 재개발을 원해요. 근데 잘 되는 공장은 나 굳이 어디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개발이 돼봐야 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요. 반대하다 보니까 이래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서로 간에 이제 대립을 하고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사진도 지금 이미지 캡처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바꾸되고 노후돼 있어요. 건물이 지금 한 50년 이상씩 막 된 건물들도 있고 이렇게 노후되고 쇠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서로 간에 이제
예스하는 분들이 계시고 노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상당히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저층 주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이런 건물이 이제 저층 주거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빨간 벽돌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장점이라기보다 어떤 그런 추세가, 여기 위층에는 주인이 거주하고 아래층에는 세입자 거주하고 또 반지하가 있습니다. 반지하가. 지금 시대별로 어떤 건축물들이 좀 어떤 유행을 타는 트렌드들이 있었어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이런 건물들이 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 90년대 건축되는 건물들이 대부분이 이랬어요. 대부분이 있는데 2000년 들어와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어떤 피로티 형태의 건물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드라이비트라는 그런 걸로 매장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이제 많이 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물들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것들이 어떤 세입자들의 임대를 받는 그런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고령자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80년대 90년대 저다 보니까 지금 뭐 한 30년 40년 됐으니까 이 건물이 노후화된 것처럼 주인들도 상당히 고령자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내가 이게 개개발돼서 아파트를 받으면 이런 월세를 어디서 받냐는 거죠. 어디서 받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제 노인분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개발 비용에도 어떤 자금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어떤 재개발 지역이죠.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고령자들이 아주 굉장히 극심하게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25년까지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에만 약 3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이번 이사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사대책에서 나온 것 중에 굉장히 획기적인 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공공집적시액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신규지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도시에 관련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정비 확대, 비주택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신축 매입 약정,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소규모 정비는 가로주택 정비라든가 이런 거 확대되는 거고, 비주택 리모델링도 무슨 건물이나 상가들 리모델링 해서 이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건축업자들이 신축하면은 이런 것도 매입하겠다. 이런 것들이라 이거는 큰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택지도 여태까지 이제 신도시니까 이건 발표나는 거 보면 되고요. 이제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이 이 세 개예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집적 시액 정비, 도시재생 통한 주택 공급인데, 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는 정비사업, 이게 지금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단축해주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공공은 역세권, 아까 살펴봤었죠. 중공업,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들을 활용해서 어떤 복합사업을 벌이게 해서 이제 용적률들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주거재생 혁신지구라고 이제 지구 지정이 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재생 특화 뉴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지구 지정을 통해서 그 어떤 국계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경을 시켜서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제 규정을 해놓겠다는 거니까, 규정을 해놓고 이제 특별법 제정까지 됩니다. 특별법 제정까지 되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좀 그냥 기존의 공급 대책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제 총 83만을 만드는데 서울에서 32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 쪽에서만 9.3만호, 그러니까 9만 3천호.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 드렸죠. 도심공공, 주택복합,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 해가지고 뭐 요 정도 주택을 공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요거, 그 다음에 도시재생 요만큼, 공공택지, 그 다음에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서울에서만 32만호, 그 다음에 수도권 인천 경기 29만호, 그 다음에 5대 광역시 22만호에서 총 8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 이사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서울에 32만호, 경기에 29만호, 지방은 22만호 해가지고 총 83만호의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 83만호 공급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127만호,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127만호 해가지고 200만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127만호 공급했던 거, 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만 6천호, 3기 신도시 30만 4천, 뭐, 7만호, 13만호, 41만 3천호, 29만 6천호에서 127만호 공급하고, 뭐, 7만 5천호, 80 해서, 총 205만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지금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기 신도시 200만호가 노태우 정부 때 나왔어요. 200만호가 노태우 정부 때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노태우 정부 할 때 첫 사회생활을 건설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건설회사 설계실에서 이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설계실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 분당 신도시를 출퇴근을 하면서 뭐 설계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분당이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시골이라서 출퇴근을 하는 데만도 뭐 자차를 이용하는데도 1시간 반 이상 걸렸었고, 그렇게 좀 낙후된 데였는데, 지금은 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좋아졌는데, 이때는 가능한 게 그나마 서울 외곽에 토지들이 많았어요. 토지들이 많아서 뭐 서울, 일산, 평촌 뭐 이런 일기 신도시들인데, 이게 어떤 그런 가용 토지가 많다 보니까 어떤 손쉽게 좀 공급이 됐는데, 그리고 2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이때 제가 경험했던 거는 건축자재들이 모자라 가지고 좀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래가지고 모래가 부족해서 바닷모래까지 가서 아파트를 졌어요. 그게 이 200만 호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기간에 이거를 어떤 땅도 없는 상태에서 도심에서만 공급한다?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만약에 이렇게 200만 호를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단기간에 공급한다 그러면 건설업은 굉장히 호황이고 화랑입니다. 화랑.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빨리 건설회사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대박을 맞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될 건가? 이 부분이 저 역시도 가장 지금 조금 어떤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뭐 100만 호만이라도 공급이 된다든가, 뭐 80만 원이라도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지금 어떤 이런 심각한 주택 어떤 공급 부족에서 좀 해소가 돼서 그래도 아파트 값이 많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심리는, 좀 기대는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수요와 공급 가격 그래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의 정책은
수요 억제책이었어요. 수요를 억제시켜가지고 어떤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가 돼서 공급을 확대시켜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각 공급을. 그러면 공급이 확대가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인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은 어떤 일반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어떤 지나치게 좀 과하게 잡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남이나 고급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인 거고,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은 안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철저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고, 20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분들은 거기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사면 되지만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기준했을 때 현재 아파트 30평대가 10억대가 넘어서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가 형성된 그 자체는 어떤 가처분 소득 대비 좀 지나치다고 봤을 때, 어떤 이런 공급 확대가 되면 그런 가격들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현실성 있게 200만원 공급이 될 건가? 200만원 공급이 되면 제가 장담하고 확실하게 하지만 반드시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켜질지는 좀 지켜볼 일인데, 어떻게 됐든 이번 신임 장관이 오고 폭등된 아파트 값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급 확대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이사대책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가장 큰 게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논란거리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얘기들이 많은데, 아까 어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안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집값 안정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어떤 강력하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이 어떤 이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행 까미노